북서밀물이 서서히 기세를 죽이더니 문득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잠잠한 바다는 존망의 길을 역전시킬 또 다른 역류를 예고하고 있었다. 드디어 밀어붙일 때였다. 적의 제1렬을 부수어라. 대장선의 쇠나팔이 길게 울렸다. 선두의 날개 뒤로 길게 들어선 적의 중심을 찔러 깨부술 차례였다. 그런데 대장선을 제외한 함대가 따라오지 않았다. 김응암과 안위의 배가 두마장 뒤에서 그저 떠있을 뿐이었다. 노는 멈춰 있었다. 베어야 했으나 배를 돌릴 수는 없었다. 호각을 불고 초요기를 세웠다. 김응암과 안위의 배가 마지못해 다가왔다. 이순신은 대장선으로 건너온 안위에게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국법에 죽겠느냐? 물러서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적세가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라. 그의 호령에 군사들은 몸을 떨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 말고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안위는 황급히 적진에 들어가 교전하였다. 적들은 백병전을 위해 칼을 빼든 채 갈고리를 패전에 걸었다. 사부들은 갈고리줄을 끊어냈다. 이따금씩 무더기로 날아오는 총탄에 사부들이 죽어나갔다. 붙지 마라. 떨어져서 쏴라. 적의 왼쪽 끝에서 안위의 패가 적선 세척에게 포위당했다. 격군들은 부러진 노를 버리고 갑판까지 올라와 넘어오는 적들을 찌르고 베었다. 임준영 또한 안위의 배 우연에서 적들을 향해 팔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노가 부러진 탓에 안위의 패는 포위를 벗어날 수 없었기에 안위는 싸우다가 자진할 작정인 듯했다. 대장선을 안위의 배 우연으로 몰아 총통으로 적선의 선체를 뚫었다. 불화살을 날렸다. 물 위로 뛰어내린 적병들은 기어코 안위의 패로 덤벼들었다. 이순신이 가진 화살과 포탄의 숫자보다도 적들이 훨씬 더 많았다. 적선은 이순신의 대장선에도 달려들었다. 그때 기어코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어선을 끌고 온 백성들 중에 해남 백성 오극신과 장흥 백성 정명설의 배가 일자진 뒤쪽 후방에 있다가 각각 안위의 배와 대장선으로 다가왔다. 오극신이 노를 잡았고 그의 아들은 대장선 자연 쪽에서 접근하는 적군들을 돌로 찍었다. 적선에서 적병 2명이 오극신의 배에 뛰어내렸다. 오극신은 적병의 칼에 맞아 물에 고꾸라졌고 오극신의 아들이 아비를 팬 적병의 머리를 돌로 찍었고 다른 적병 1명이 오극신의 아들의 허리를 베었다. 난리통에 어선은 뒤집혔다. 물결은 고요했다. 정명설이 노를 잡았고 그의 2 아들이 널판지에 매달린 채 안위의 배에 오르려는 적병의 머리를 작살로 찍었다. 정명설은 가슴에 적탄을 맞고 죽었다. 큰아들이 노를 잡았다. 물결은 고요했다. 이물에 부딪히는 물을 밀어내느라 지친 격군들을 교대시키고 나팔을 불어 진을 수습하였다. 안위의 배가 포위를 뚫고 나왔을 때 고요했던 물살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척선으로 새카맣게 가득 차서 바다인지 육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적의 선단 흠이 넘어 먼 바다에서 밀물에서 썰물로 전환되는 물살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셨다.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그 먼 바다까지 이 수많은 적들의 중심을 찌르며 나아가야 할 터였다. 존망의 길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물결이 말처럼 하얀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기 시작하였고 이순신은 격군들을 다그칠 뿐이었다. 밀어라. 힘껏 밀어라. 쇠나팔이 길게 울렸고 격군들을 재촉하는 북소리가 울렸다. 물살을 이기지 못한 적의 선두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썰물이 물목이 좁은 진도 녹진 앞바다 쪽으로 흐르며 물살이 더욱 빨라진 탓에 중위의 적선들은 서로 부딪히며 노가 부서져 나가는 바람에 방향도 돌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자진으로 적의 총심을 밀어붙였다. 더욱 밀어라. 멀리 쏴라. 불화살을 멀리 날려보냈다. 뒤로 밀리는 선두 쪽의 적선들이 불타는 후위의 적선과 부딪히며 깨어져 나갔다. 적병들은 물 위로 뛰어내렸으나 빠른 물살에 헤엄조차 치지 못하고 죽은 물고기 떼처럼 깨어진 적선의 쓰레기 더미와 함께 떠내려갔다. 그 쓰레기 더미에 또 다른 적선이 부딪혀 깨어졌다. 뒤엉키며 부서지고 밀렸고 다시 부서졌다. 녹도만호 송여종이 노가 부러져 하염없이 뒤로 밀리는 3층 누각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적장 구루시마에 베었다. 적선은 화염을 뿜어내며 반쯤 기울었고 구루시마의 시체가 물 위에 떴다. 사부 1명이 갈고리를 던져 등에 화살이 꽂혀있는 시체를 건져 올렸다. 도깨비 뿔같은 투구를 씌운 채로 구루시마의 머리통을 베어 대장선 돛대 꼭대기에 걸었다. 장졸들이 함성을 질렀다. 살아남은 적의 후미의 적선들이 이물을 돌려 저무는 해남 바다 쪽으로 달아났다. 남아있는 포탄도 화살도 없어 쫓기를 단념하고 벽파진으로 군사를 물렸다. 면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의 시체와 적선의 쓰레기 더미로 가득했다. 한편 조선의 군사들은 더러 죽고 많이 살았다. 돌아가자 물길이 다시 방향을 바꿔 옥포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함대는 붉은 노을을 배경 삼아 북서 밀물에 올라탄 채 나아갔다.
병졸들은 갑판에 앉아 마른 미역을 씹었다. 아직 적들은 잔존에 있었고 벽파진에는 남겨둔 군량이 없었다. 명량에서의 전투 이후 해남으로 보냈던 정탐들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 보고했다. 적의 잔당들이 다시 해남에 상륙해 이틀 밤 이틀 낮을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씨가 마르도록 도륙한 후 50여 척의 배를 몰고 경상 해안 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마을의 향리들은 적관에 통해 백성들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 했다고도 했다. 적들이 물러간 뒤에도 흩어진 해남의 백성들은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다. 적의 시체와 백성의 시체가 바다 연안과 마을에 가득하였고 역질이 돌았다. 녹도 군관 이철을 해남으로 보내 백성들의 뒷일을 수습하도록 하였다. 이철의 배에 군량 30가마를 실어주었다. 군량은 명량에서 깨어진 적선에서 얻은 쌀이었다. 적들이 연안의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쌀이었다. 그의 적은 백성의 적이었고 그는 적의 적이었음에도 백성들의 쌀을 그와 그의 적이 나눠 먹었다. 임준영은 연안에 떠다니는 시체 2000여 구를 수습해 묻었다. 해역에도 멱질이 돌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임준영은 부서진 적선을 뒤져 군량, 조총, 창검, 화포 등 노획품을 가득 싣고 왔는데 전선 뒤에 작은 어선을 줄로 매어 끌고 왔다. 어선에는 침을 흘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실성한 듯한 여자 한 명과 5구의 여자의 시체가 실려 있었다. 웬 송장이냐? 적장들의 선실에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해풍에 날렸고 썩기 시작한 송장 비린내가 실려왔다. 실성한 여자에게 더운 죽을 먹이자 정신이 돌아와 진술했다. 자신은 해남 두륜산 신만이의 딸이었고 적에게 잡혀 다른 여자 2명과 함께 적장 구루시마에 몸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중 한 명의 시체가 가만히 덮여 있다고 하였다. 열어라. 가만히를 걷어냈다. 고개가 저쪽으로 꺾인 작고 어깨가 둥근 여자였다. 여진이었다. 그는 그 둥근 어깨를 부서지도록 끌어안았던 밤을 생각하였다. 그 몸속이 너무나 아늑하여 이 여자를 안는 힘으로 세상의 적을 부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밤. 여진의 몸속에서 헐떡거렸을 구루시마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였을까 하는 잡생각을 하다가 치가 떨려왔다. 내다버려라. 수졸들이 묵은 밭에 파놓은 구덩이에 여자들의 시체를 던졌다. 역질 때문에 구덩이는 깊었다. 여진의 시체가 팔다리를 흔들며 공중으로 떴다가 구덩이 구석에 떨어졌다. 수졸들이 삽으로 그 구덩이를 메웠다. 송장들이 온 바다를 뒤덮어도 그 수많은 죽음들은 개별적인 죽음을 대변해 줄 수도 위로해 줄 수도 없었다. 죽은 여진의 몸의 썩음을 그는 손댈 수 없었고 칼로써 막아낼 수도 없었다. 세상의 무너짐 또한 칼로써 막아낼 수 없었다. 칼이 닿지 않고 화살이 미치지 못하는 저쪽 세계 앞에서 이순신은 속수무책이었다. 목숨을 베어낼 수는 있지만 세상과 죽음은 베어낼 수 없었고 죽은 자는 산자의 편이 아니었고 세상 또한 또 다른 적들을 토해낼 뿐이었다. 여진의 죽은 몸 앞에서 무기력한 그의 몸은 움츠러들었고 다가올 적들 앞에서 그의 몸은 식은땀이 났다. 녹도 군관 이철이 늦은 밤 돌아와 군량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역질에 걸린 자들을 격리하였다고 보고했다. 적과 내통하였던 향리들을 잡아왔다. 새벽에 그들의 목을 베어 마을에 걸었고 몸통은 낮에 여진을 묻었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